1944년 3월 15일 독일 브라운스바이크 상공에서 제임스 레더홀트 대위는 폐하 47 선더볼트를 급히 왼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은 폭격이 편대 위 텅 빈 하늘을 훑었습니다. 800대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가 목표물을 향해 공음을 내며 나아갔습니다. 플랭아 소대가 날아갔으나 우표 날아가 서툰가 폭의 가르가소 테데스라 날아가 쓰르고 세 팩스르 각 폭격기에는 10명의 젊은 미국인과 도시 한 블록을 초토화할 만한 폭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호르트 대위는 독일 전투기들이 저 회색 무한 어딘가에 모여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통계는 참담했습니다. 1월 이래로 제8공군은 284대의 중폭기를 잃었습니다. 이는 2840명의 병사들이 다시는 고향을 볼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호르트 대위의 359 전투비행대대와 같은 전투기 호위대는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대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호위기를 무시하고 낙오된 폭격기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상된 폭격기들은 대형 뒤에서 절뚝이며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깃털처럼 변형된 프로펠러와 연기나는 엔진을 가진 고장난 항공기였습니다. 그들은 쉬운 부적이 되었습니다. 호리 대위는 6대의 포케부르포 190 전투기가 멤피스 벨도 세컨드라고 불리는 손상된 B-17 폭격기를 에워싸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폭격기는 43초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보 브리핑에서는 37개 임무에 걸쳐 동일한 패턴이 보고되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전투 피해를 입은 항공기만을 부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멀쩡한 항공기는 피하고 전투기 방어망과 구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적의 전략은 간단하고 잔인했습니다. 전투기들이 온전한 폭격기를 호위할 때 독일군은 기다렸습니다. 폭격기가 손상을 입으면 독일군은 덮쳤습니다. 그들은 미국 호위기들이 비행하는 곳에서 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요격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호르트 대위의 비행대대가 공격 지점에 도달할 때쯤에는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호르트 대위는 산소 마스크에 대고 자신들이 올바른 비행기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호르트 대위가 몰랐던 것, 그리고 359 전투 비행대대 그 누구도 몰랐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4시간 뒤 브루클린 출신의 24살 화가가 냅킨에 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 치명적인 게임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대담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 제시되었을 때 비행대 대장은 그것을 자신이 들어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페인트, 연극,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오래된 속임수를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강점을 약점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술은 40대의 독일 전투기를 세심하게 준비된 매복지로 유인했습니다. 이는 180명의 미국 폭격기 승무원, 거의 200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게네바 협약의 최소 3개의 조항을 위반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다음 47년 동안 1급 비밀로 분류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비행대대가 자신들의 항공기를 손상된 것처럼 보이도록 도색하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냥꾼을 사냥당하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위기는 1944년 3월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우프트만 요제프 핍스 프릴러라는 독일 조종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3년 12월 프릴러는 연합군 사령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상된 폭격기들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프릴러는 야크트게 슈바도 26개 전술교리에서 건강한 폭격기는 싸우지만 고장난 폭격기는 도망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손상된 항공기가 무리해서 이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위기는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들이 강한 자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도태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44년 1월에만 독일 상공에서 손실된 폭격기의 73%가 나곡이었습니다. 이들은 전투 피해, 기계 고장 또는 부상당한 승무원 때문에 대형에서 뒤처진 항공기들이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늑대대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멀리서 선회하며 눈에 띄는 징후들을 지켜보고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에는 연기 흔적, 깃털처럼 변형된 프로펠러 또는 고도를 잃는 항공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미국 전투기 사령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손상된 폭격기를 집으로 호위하기 위해 구조 전투기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단순히 그 호위기들이 연료 한계에 도달하여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복구이 공로 주변의 전투기 순차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그 틈새를 노려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손상된 항공기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무선 통신 규약을 개발했습니다. 독일군은 주파수를 방해했습니다. 제8 전투기 사령부 사령관인 윌리엄 노 소장은 1944년 2월 28일에 위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노 소장은 전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이 부상당한 아군을 미끼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고장난 폭격기는 승무원에게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전투기들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해결책이 애초에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장갑, 더 촘촘한 대형, 그리고 더 많은 방어 화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공학적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젊은이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대대장들은 절망했습니다. 359 전투비행대대의 조셉 딕먼 중령은 단 한 대의 손상된 B-24 폭격기를 보호하려다 세 대의 전투기를 이룬 후 브리핑룸을 가로길러 모자를 던졌습니다. 딕먼 중령은 좌절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아군의 부상자를 함정으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절뚝이는 폭격기를 보면 그들은 덮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연료가 술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4대1로 수족 열세에 처했습니다. 그는 그 전술을 훌륭하고 무자비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술 전문가들 사이에 합배는 분명했습니다. 나고기들을 버리는 것 외에는 이 전략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여러 고위 장구들은 적자 생존 정책을 시행할 곳을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이는 손상된 항공기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제안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의 책상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빨간 연필로 그 위에 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는 절대불가였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감정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손실은 계속되었습니다. 3월 중순이 되자 폭격기 승무원들은 격추당하는 것보다 손상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격추당하면 빨리 끝났습니다. 고장난 상태가 되는 것은 적대적인 하늘을 가로지르는 30분간의 느린 추격전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번갈아가며 그들의 항공기 조각들을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제 시간에 그들에게 도달하려다 죽었습니다. 심리적인 타격은 측정 가능했습니다. 임무 중단율이 치솟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정비사들이 찾을 수 없는 전투 피해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태평양 전선으로의 전출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적들이 공정하게 싸웠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24살의 다니엘 바이스 기술병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J. 월터 톰슨 광고 대행사의 전직 상업예술가였습니다. 당시 그는 359 전투비행 대대의 정비반장이었습니다. 바이스는 전투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투기에서 비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착륙 장치 유압 장치를 유지하고 동체의 격추 표시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쿠퍼 유니온에서 받은 미술 학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3년간 기만적인 광고 캠페인을 만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청적으로 그는 직업 군인들의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외부인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그는 장고 클럽에서 칵테일 냅킨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바이스는 공중전을 바꿀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조종사들이 눈에 그 잊을 수 없는 표정을 띤 채 돌아오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브루클린에서 코쇼 델리 카트슨을 운영하는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바이스는 정육점에서 쓰는 종이에 스케치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현실은 대공황의 형태로 개입했습니다. 그는 J. 월터 톰슨 대행사에서 광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들은 폰즈 콜드 크림과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발생했을 때 바이스는 조종사로 입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경미한 생명 때문에 시력 검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폭격수에도 도전했지만 다시 떨어졌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를 정비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이스는 이를 렘브란트가 되기 위해 훈련받은 다음 집을 칠하는 이를 배정받은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곰곰해했습니다. 그는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지와 사물이 실제로 어떤지 사이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항공기들이 임무에서 돌아오면 바이스가 피해를 조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리를 조율하고 항공기를 다시 서비스에 투입했습니다. 6달 동안 그는 전투 피해를 언어처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알루미늄 외피에 내공 포탄 폭발 흔적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총알 구멍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어떤 피해가 치명적이고 어떤 피해가 연극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모르 15일 저녁, 그는 장교 클럽의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명목상 사범들에게는 출입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이스는 인기가 많고 조종사들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묵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날의 손실을 처리하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호르테 위는 위스키 세 잔을 마신 상태로 자신이 구하지 못한 B-17 폭격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호르트 대위는 각들이 상어들이 비냄새를 맡듯이 손상된 항공기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고전하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이스는 반쯤 귀 기울이며 냅킨에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신경질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B-47 전투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극적인 전투 피해를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완전히 실제 같지는 않았습니다. 총알 구멍들은 너무 대칭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피해 캐리커처, 만화 같았습니다. 그때 그의 연필이 멈췄습니다. 그는 냅킨을 자신이 그린 가짜 피해를 응시했습니다. 바이스는 조용히 저기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고 물었습니다. 홀트 대위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이스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홀트 대위에게 저기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고 물었습니다. 홀트 대위는 짜증난 표정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바이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이스는 냅킨을 테이블 위로 밀어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B-47 항공기가 허위 비행을 하지만 손상된 것처럼 보이도록 도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연기가 아닌 연극적인 연기를 내뿜을 수 있었습니다. 총알 구멍과 연극적인 상처를 그려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마치 고장난 것처럼 비행하며 뒤처지고 약해 보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홀트 대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역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스는 그것이 미끼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저기 쉬운 먹잇감이라고 생각하여 다가오면 덫이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도에서 하강하는 6대의 B-47 전투기를 더 스케치했습니다. 홀트 대위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이스가 전투기 호위대를 미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이스는 그들의 강dom을 적의 약점으로 바꾸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적이 부상당한 동물을 사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이발을 가진 부상당한 동물을 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이스는 브리핑룸에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딕먼 중령은 모든 설명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바꾼 6단어를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스에게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바이스에게 48시간이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스는 재치를 격납고 한 구석과 전기 정비가 예정된 세대의 B-47 전투기를 접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팀에는 전직 디즈니 애니메이터인 토미 첸 상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커스 라이트 일병은 할렘 출신의 무대 분장사였습니다. 아이린 코왈스키 선임하사 하는 여군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아버지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다음 이틀 동안 만들어낸 것은 부분적으로 예술, 부분적으로 공학, 그리고 부분적으로 연극적인 마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는 페인트로 그린 손상이 가까이서는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스는 500에 대 떨어진 곳에서도 호가가 있는 3차원적인 사실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라이트 일병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시트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투명한 연극용 젤을 성형하고 손상된 알루미늄처럼 보이도록 도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은 퀵 릴리스 감금쇠로 무착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것들은 실제 전투 피해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서는 몇 초 만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연기 흔적과 간연이 있었습니다. 실제 엔진 손상은 짙은 검은 연기를 발생시켰습니다. 바이슨은 노획한 BF-109 전투기에서 독일의 연막 발생기 시스템을 역설계했습니다. 그는 명령에 따라 연공용 연기를 생성하는 동체 하부 장착형 게니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기는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조종석에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숙련된 정비사의 눈에는 연기가 무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3,000야드 거리에서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전투기 조종사의 눈에는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세 번째 난관은 행동을 통해 환상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상된 항공기는 다르게 보일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비행했습니다. 바이슨은 비행 행동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속도를 시속 40마일 줄이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고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가금 한쪽 프로펠러의 피치를 줄이고 야간 불균형하게 비행했습니다. 홀트 대위는 이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전투 능력을 유지하면서 손상된 항공기의 완벽한 모방 비행을 했습니다. 세모르 10대 1, 그들은 세대에 개거된 배-47 전투기를 딕맨 중령에게 선보였습니다. 그는 전투기 주변을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가짜 손상 패널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는 연막 발생기가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딕맨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전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장작전과 거짓된 명목으로 비행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바이슨은 자신들이 표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그제야 계급을 기억하고 여전히 명백히 미국 항공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들의 상태를 과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딕맨은 이것이 교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기가 미기가 아닌 공격용 무기임을 강조했습니다. 홀트 대위는 독일군이 폭격기를 미기로 만들었다는 점을 정중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단지 갚아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딕맨은 또다시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작전 장교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체 비행대대에 브리핑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물었습니다. 장군은 이러한 비행 기법을 비행대대에 얼마나 빨리 훈련시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이슨은 48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장교는 그에게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국납고 밖에서 이 일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비행대대, 정보부, 심지어 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성공하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바이슨은 남은 전쟁 기간 동안 화장실 번호를 칠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딕맨은 바이스에게 말했습니다. 바이슨은 침을 굴컥 삼키며 이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딕맨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임무에서 선두 비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은 기멜보다 빠르게 새어나갔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제56 전투 비행단의 후보트, 대령은 제359 비행단에 기발한 미기 작전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걔는 시범 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상된 것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세대의 P-47 썬더볼트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질러 절뚝이며 날아갔습니다. 그것들은 연기를 내뿜고 흔들리는 것을 흉내냈습니다. 둘대의 P-47 썬더볼트 전투기가 15,000피트 상공에서 선회했으며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기 항공기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것들은 부상당한 세이자 저항할 수 없는 포족처럼 보였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하자 걔는 딕맨 중령을 따로 불렀습니다. 걔는 파얼 전투 사령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딕맨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걔는 그렇다면 파얼 전투 사령부가 즉시 이 작전을 중단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물었습니다. 딕맨은 그것이 자신의 판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걔는 이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유럽 전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투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17.75기의 공중 격추를 확인받았으며 전술 교리를 재작성한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의견은
경력을 좌우할 수 있는 무게를 가졌습니다. 켄은 자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이 천재적이거나 군법 회의에 해부될 만한 근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본부가 이 아이디어를 묻어버리기 전에 자신의 비행단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3월 20일 모든 것을 결정할 시범이 진행되었습니다. 파르촌투 사령부는 윌리엄, 노 소장과 12명의 장교 참모진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용을 승인하거나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드니의 브리핑룸에 모였습니다. 방은 비행대대 지휘관, 정보장교, 육군 항공대 법무, 참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우 긴장한 한 명의 기술 상사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 이르게 한 모든 삶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슨은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손상, 연공 영예, 비행 성능, 그리고 매복 전술을 포함했습니다. 그는 기만적 교전 규약과 비대칭 대응 전략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들은 단순히 페인트로 적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린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군사적으로 들렸습니다. 법무 장교가 즉시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이것이 헤이그 협약 제23조에 따른 배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 조난 신호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슨은 자신들이 조난 신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위장 표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위장, 특히 기만적 위장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위장이었습니다. 법무장교는 위장이 상대를 보기 어렵게 만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이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은 16명의 장교들이 동시에 말하며 목소리가 높아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사상자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며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치처럼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며 비난했습니다. 논쟁은 예상 가능한 노선을 따라 갈라졌습니다. 전투 장교들은 전술을 시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참모 장교들은 그것을 묻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노 장군은 논쟁이 3분 동안 계속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일어서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법무 장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연합군 손상 항공기를 특별히 부적으로 삼는 전술을 개발했을 때 어떤 협약을 위반했는지 물었습니다. 법무장교는 부상당한 항공기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비신사적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너는 그렇다면 연합군 항공기를 손상된 항공기처럼 보이게 도색하는 것이 기만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법무장교는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너는 이것이 군사 역사상 모든 위장 계획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법무장교는 이것은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적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지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연합군 부상자를 죽음의 덫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연민을 무기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무장교가 비신사적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부무장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너는 홀트 대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 비행 프로필을 수행한 홀트가 전투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홀트는 자신들이 완전한 방어 및 공격 능력을 유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단지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어서 개 대령에게 그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개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너에게 이것이 전장에 도착한 이래 처음 본 진정으로 혁신적인 전술 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르돈투 사령부가 시파르게 오랫동안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혁신에 대응하고 독일 전술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걔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선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독일군이 자신들에게 반응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한된 시험에 대한 즉각적인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한된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3가지 임무를 명시했습니다. 그는 사상자가 표준호위 임무를 초과하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현저히 더 나은 곡추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중단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독일군이 적응하여 이 점이 사라지면 중단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딕맨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이어서 계획이 성공하면 8공군 전체의 모든 전투 비행단이 이 규약에 따라 훈련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훈련은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빵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너는 바이스를 바라보며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스에게 이것을 설계한 예술가인지 물었습니다. 바이스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어서 바이스에게 이것이 실패하면 그의 아이디어 때문에 병사들이 죽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이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서 매일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든 시도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너는 거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 임무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을 고려해 주십시오.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알림 벨을 눌러 주십시오. 우리는 비상적인 이야기를 넘어 깊이 연구된 군사 역사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콘텐츠는 실제 전술, 실제 인물, 실제 결과를 다룹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살아있게 합니다. 이제 1944년 3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재성과 관계가 같은 것인지 증명할 임무였습니다. 1944년 3월 22일 250번째 임무가 수행되었습니다. 목표는 슈바인푸르트의 볼베어링 공장이었습니다. 제359 전투비행대대는 12대의 B-47 선더볼트 전투기와 함께 출격했습니다. 이 중 4대는 거조된 미끼였습니다. 나머지 8대는 사냥군이었습니다. 홀트 대위가 미끼 편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B-47 선더볼트 전투기는 동체에 가짜 총알 구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연막 발생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북기계 대열디 2000야드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홀트는 속도를 시속 180마일로 줄였습니다. 이 속도는 전투에는 위험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하지만 전투 손상을 흉내내는 데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연막 발생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의 엔진 가울링에서 흰색 연기가 길게 뿜어져 나와 수마일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24,000피트 상공에서 제임스 피셔 중위는 사냥군 편대와 함께 선회했습니다. 그는 상안경으로 홀트의 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피셔는 홀트가 정말로 손상된 것처럼 보인다고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더 잘 알지 못했다면 구조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347시 슈타데 독일 레이더 조작병들은 손상된 미국 전투기를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항공기가 대형에서 뒤처지며 고도를 잃고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1 전투비행단에 도달했습니다. 179기 격추 에이신 하우프트만 하인츠 베어는 6대의 BF-109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이것은 표준 기열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위험으로 쉽게 격추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베어는 8마일 밖에서 홀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윤기를 내뿜는 P-47 선더볼트가 야간 흔들리며 구름층을 향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부상당한 항공기의 행동이었습니다. 베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대를 공격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6대의 독일 전투기가 겉으로는 손상된 한 대의 미국 항공기를 상대로 했습니다. 12,000피트 상공에서 홀트는 자신의 비행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독일군 편대가 자신의 위와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격추를 위해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스로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왼손은 조종간을 움켜쥐었습니다. 모든 본능이 그에게 방향을 틀고 도망치고 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대신 그는 부상당한 새 연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8대의 B-47 선더볼트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독일군이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베어는 400야드까지 접근하며 사격 각도를 맞추었습니다. 쉬운 격추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179대 연합군 항공기를 격추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180번째 격추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피셔 중위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피셔는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홀트는 스로틀 앞으로 밀었습니다. 겉으로는 손상된 B-47 선더볼트는 최대 출력으로 폭발적으로 가속했습니다. 연막 발생기가 꺼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부상당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500마력의 전투기로 시속 400마일로 비행하며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손상 패널은 기류에 날아갔습니다. 3초 만에 홀트는 희생자에서 포식자로 변했습니다.
독일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시간이 정확히 1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8대의 B-47 선더볼트가 태양에서부터 갱음을 내며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스로틀을 전시 비상 출력으로 설정하고 시속 450마일로 비행했습니다. 빠르는 급격히 오른쪽으로 기술을 돌렸으나 너무 늦었습니다. 피셔의 첫 번째 일제 사격이 바르의 BF-105 항공기 왼쪽 날개를 맞췄습니다. 이 사격은 항공기의 조종면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바르는 쉽게 죽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스나부르크 근처 들판에 통제된 비상 착륙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대원인 베르너 슈미트 서위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2대의 B-47 선더볼트가 동시에 그를 포위했습니다. 그의 전투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매복 공격은 90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매복 공격이 끝났을 때 4대의 독일 전투기가 파괴되었고 한 대는 손상되었습니다. 한 명의 독일인 조종사는 사망했고 3명은 포로로 잡혔으며 2명은 탈출했습니다. 미군의 손실은 제로였습니다. 어떠한 B-47 선더볼트에서도 단 하나의 총탄 구멍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보 장교들은 총기 카메라 영상을 몇 시간 동안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손상된 것처럼 보이는 항공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개방된 하늘에서의 매복 공격을 묘사했습니다. 독일군 조종사들은 분명히 보였어야 할 함정으로 곧장 날아들어갔습니다. 48시간 이내에 하우프트만 바르는 루프트바페 정보부에 의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독일 내 모든 전투기 부대에 배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미군 전투기들이 이제 기만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투 손상을 보이는 항공기는 매복을 위한 완전히 작동 가능한 미끼일 수 있었습니다. 곧 보기에 손상된 적과 구조할 때는 국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는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이 전술은 이미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3월 24일에 브레멘 상공에서 3번의 미끼 임무가 수행되었습니다. 6대의 독일 전투기가 파괴되었고 2대는 격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군의 손실은 경미한 대공포 손상을 입은 한 대의 B-47 선더볼트였습니다. 3월 27일에 2번의 미끼 임무가 만하임으로 비행하는 B-240 폭격기들을 보호했습니다. 8대의 독일 전투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미군의 손실은 제로였습니다. 3월 29일에는 대규모의 협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6개 비행대대가 미끼 전술 훈련을 마쳤습니다. 12대의 미끼 항공기가 폭기 대열을 가로질러 비행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17바 대전투기를 잃었습니다. 미군 폭격기 손실은 3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축적되는 데이터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기 전술 이전인 1944년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임무당 평균 폭격기 손실률은 5.2%였습니다. 전투기 손실률은 독일군의 격추위로 1.3대 1이었습니다. 나고 폭격기의 생존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미기 전술 이후인 1944년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임무당 평균 폭격기 손실률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율은 2.8%까지 내려갔습니다. 전투기 손실률은 미군 항공기에 유리하게 4.7대 1로 바뀌었습니다. 나고 폭격기 생존율은 73%로 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359 전투 비행대대 단독으로 30일 만에 40대의 확정 격추를 주장했습니다. 이 기록은 통상적으로 6달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도 폭격기 승무원들은 독일 전투기들이 망설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최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맹렬한 추격이었을 교전을 중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4월 3일에 포로로 잡힌 독일 조종사 클라우스 하르트만 서위는 신문관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해 보이는 것이 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성이 매복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공격적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독일군의 전술을 역으로 이용했다고 그루는 내렸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전술적 성공과 일치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손상된 것처럼 보이는
항공기를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손상된 폭격기들이 더 자주 생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늑대 전술은 4달 동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4월 15일까지 파르 전투사령부의 모든 전투기 부대는 최소한 하나의 미기 작전 훈련 비행대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전술적 혁신은 구 공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어서 영국 공군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비 승무원들은 연각적인 손상을 적응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손상은 임무 사이에 제거하고 다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내내 데니얼 와이스 기술병장은 7번 기옥납고에서 기밀 작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에게 기만술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강등을 약점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때로는 최고의 위장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이 단 하나의 혁신은 단 32일 만에 약 180명의 폭격기 승무원을 구했습니다. 이 전술 혁신에 대한 심층 분석이 즐거우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는 더 큰 채널들이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전하는 작은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이 작업을 계속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설명란에는 1차 자료와 조종사 해고록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유럽 전승 기념일 이후에 집계된 최종 통계는 미래 세대의 전술 교범들이 연구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45년 3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미기 장비를 갖춘 비행대대들은 247대의 확정 격추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의 손실률은 우구점 2대1로 자신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어떤 전술 혁신보다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생존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890명의 폭격기 승무원들이 임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미기 전술로 인한 독일군의 공격성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이야기는 통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승인했던 조지프 딕맨 중령은 1960년에 운장으로 전역했습니다. 그의 미출간 해고록에서 그는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장갑, 종, 엔진을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미술 학위를 가진 한 병장과 냅킨 한 장이 페인트와 심리학으로 이러한 발전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무기는 종종족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임을 결론 내렸습니다. 제임스 레드홀트 데이는 첫 번째 미기 임무를 수행한 후 47번 더 비행했습니다. 그는 12대의 확정 격추와 수운 비행 십자훈장을 받고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987년 공군 박물관에서 그는 두려움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임무가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기 임무에서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자신을 놓치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자신을 확실히 보게 만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독특한 접근 방식에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술을 주창했던 전설적인 지휘관 후버트 걔는 그것을 자신이 전투에서 목격한 가장 혁신적인 심리 전술 사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전투기 부대들은 미기 전술을 표준 작전 절차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이 기술이 8공군 전체에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브루클린 출신 예술가에서 전술혁명가로 변신한 데니얼 와이스는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탁월한 임무 수행에 대한 그의 예외적인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이 훈장 수여 사유는 1991년까지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유서에는 그의 작업이 오직 선진 위장술 개발로만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일반 정비 반장 임무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장교 진급을 거부했습니다. 전쟁 후 와이스는 광고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미기 프로그램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1989년에 한 군사 역사학자가 그를 찾아냈을 때 그는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와이스는 자신이 단순히 시각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군은 부상당한 항공기를 찾고 있었고 그들에게 부상당한 항공기가 보여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천재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고가 자신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혁신이 자랑스럽냐는 질문에 그는 생명을 구해서 자랑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자랑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짜 손상 프로그램은 1991년까지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현대 공군들은 여전히 이 프로그램을 비대칭 전술 대응 사례 연구로 활용합니다. 이는 기술적 우위 없이 기만을 사용하여 적의 교리 변경을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1973년에 유사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골프전 통한 미기 함선 형태를 이용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1945년 6월에 B-17 조종사 로버트 맥킨타이어 중위가 데니얼 와이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맥킨타이어 중위는 1944년 4월 7일에 자신의 폭격기가 마그데부르크 상공에서 대공포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엔진을 잃고 편대에서 뒤처졌습니다. 그는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대의 B-47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폭격기만큼 손상된 것처럼 보이도록 도색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공격했습니다. 미기 전투기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적기들이 도망치기 전에 4대의 독일 항공기를 격추시켰습니다. 10명의 승무원 모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페인트와 기만 덕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강할 때에 약하게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강함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맥킨타이어는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와 볼티모어 출신 약혼녀는 자녀와 손주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와이스가 위장에 대해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와이스를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가 이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비행기만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구했습니다. 암181 폭격 비행단의 로버트 맥킨타이어 중위가 그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전쟁에서의 혁신은 혁신을 기대받는 사람들로부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다르게 보는 외부인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한 상업 예술가는 공중전을 보고 시각적 기만 문제를 보았습니다. 직업적인 전투기 조종사들은 같은 상황에서 오직 전술적 한계만을 보았습니다. 데니얼 와이스의 전재성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적이 믿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독일군은 손상된 항공기가 취약하다고 믿었습니다. 와이스는 그 믿음을 그들의 약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초월합니다. 어떤 분쟁에서든 인식을 통제하는 적이 전장을 통제합니다. 가장 강한 위치는 항상 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이 당신이 약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만은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40대의 독일 전투기들이 한 달 만에 도색된 상처와 연극적인 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믿었기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술적 혁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등의 가장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당신이 과소평가하는 적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무도 전쟁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내핀 스케치입니다.